밝은색 옷차림의 휴가객들이 모였다. 특히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테라스 유리 천장 아래의 식탁들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 사이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보닛을 쓴 웨이트리스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갈래 부인은 호텔 이름이 여러 클럽들의 마크로 둘러싸여 있는 간판을 보고는 곧장 호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수사국에서 오셨습니까? 서성거리고 있던 사내가 매그레를 멈춰 세우며 물었다. 네, 그런데요? 시신을 시청으로 옮겼습니다. 8시에 부검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지금 가야만 시간이 겨우 맞을 겁니다. 죽은 자와 대면하는 시간. 이때가 오면 매그레는 어떤 힘들고도 몸이 건조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축축 늘어지곤 했다. 그는 이 죽은 이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접촉을 훗날 세세하게 회상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마을은 소낙비가 잦은 날씨 특유의 눈부신 햇빛에 잠겨 강렬한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달기며 거위들이 널찍한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또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구멍처럼 나 있는 그늘에서는 파란 앞치마를 두른 두 사내가 말굽의 편자를 받고 있었다. 시청 앞 노천 카페의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붉은 줄과 노란 줄이 번갈아 그어진 차양의 그늘에서는 시원한 맥주, 향긋한 아페리티프에 둥둥 떠있는 얼음 조각, 그리고 파리에서 도착한 신문 등이 뒤섞인 분위기가 퍼져나오고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자동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약국을 찾아가고 있는 어느 간호사의 모습도 보였다. 시청에 들어서니 한 여인이 회색 타일이 깔린 복도를 물을 흥건히 해놓고선 닦고 있었다. 말 좀 묻죠. 시체는? 뒤쪽에요. 학교의 안쪽 운동장에 있어요. 다른 양말들도 거기 계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문 하나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여학생이라고 쓰여 있었고 건물의 다른 동으로 통하는 입구에는 남학생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였다. 갈래 부인은 대뜸 앞장섰다. 예상 외로 자신의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매그레가 짐작하는 바는 달랐다. 지금 이 여자는 일종의 현기증 속에서 정신없이 발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여인이 알려준 학교 내정에 이르러 보니 가운 차림의 의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때때로 아주 섬세해 보이는 두 손을 맞비비기도 하면서 한 탁자 위에 흰 시트로 덮인 시체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서 다른 두 사람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그레 반장은 맹렬히 나아가는 동행인의 발걸음을 늦추어 보고 싶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벌써 학교 내정에 이른 그녀는 탁자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호흡을 멈추고는 시체의 얼굴 윗부분께의 시트를 느닷없이 들어올리는 거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던 두 남자는 놀란 기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의사는 고무장갑을 끼더니 한쪽 문에다 대고는 빽 소리를 질렀다. 앙젤 양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소? 그가 장갑 한 짝을 벗고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있을 때 갈래 부인은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매그레는 언제든지 달려들어 도와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몸을 획 돌렸다. 그리고 증오 가득한 얼굴로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누가 감히? 부인, 분명히 부군 맞으시죠?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내와 흰 가운의 의사와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어 들어오는 간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뭘 하려는 거죠? 그녀는 좀 더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매그레가 거북하여 금방 대답하지 않고 어물대자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시체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내정을 향해 이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의 시선을 던지며 울부짖었다. 난 원치 않아. 난 원치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 복도 물청소를 하고 있던 수위 여인에게 맡겨야만 했다. 메그레가 운동장에 돌아왔을 때 얼굴에 마스크를 쓴 의사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고 간호사는 무광택 유리로 된 작은 병 하나를 그에게 내밀고 있었다. 이때 반장의 발끝에 무언가가 툭 채였다. 연보랏빛 리본과 인조 다이아몬드 브로치로 장식된 조그만 검정 실크 모자였다. 그는 부검을 참관하지 않았다. 해걸음이 머지않았고 의사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있었다. 난 느베르에서 7사람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다른 2사람은 수사 판사와 그의 서기였다. 악수를 나눈 판사는 몇 마디 던지는 데에 그쳤다. 이미 수사하기 시작한 이 지역 경찰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랄까, 지독할 정도로 감이 안 잡히는 사건이네요. 시트를 끌어내리자 그 밑에 벌거벗은 시체가 드러났다. 그 음울한 대면은 단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의 몸은 사진을 보고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말라서 뼈가 두드러진 길쭉한 체형, 사무직 특유의 푹 꺼진 안가슴, 창백한 피부, 그래서 더욱 짙게 보이는 털럭.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불그스레한 가슴팍의 털. 얼굴에서 성한 곳은 반쪽뿐이었다. 총상으로 왼쪽 뺨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눈은 열려 있었다. 잿빛 눈동자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하기야 눈빛에 맥이 없기로는 사진 속의 눈도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말이다. 갈레보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아파서 식이요법 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왼쪽 가슴 아래 칼날이 들어간 듯 반듯하고도 분명한 형태의 상처 하나가 나 있었다. 메글의 뒤에 선 의사는 마음이 급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당신에게 보내야 하오? 어느 주소로 보내죠? 라루아르 호텔로 보내시오. 수사판사와 서기는 입을 다물고 짐짓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메그레는 문을 착각하여 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어느 교실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도 서늘하여 그는 추수, 겨울농장, 마을 장날 같은 주제들을 표현한 착색 석판화들 앞에서 잠시 어정거렸다. 한 선반 위에는 나무, 스테인리스, 철 등으로 만든 각종 도량 형기가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반장은 땀을 훔쳤다. 그렇게 교실 문을 나서고 있는데 그를 찾아다니던 느베르 경찰의 형사와 딱 마주쳤다. 이야, 드디어 오셨구만. 이제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 그르노블에 갈 수 있게 됐네요. 아세요? 어제 아침 우리가 통화했을 때 사실 전 휴가를 떠나려던 참이었다고요. 뭐 찾아낸 거라도 있어? 전혀요. 전혀 없어요. 아시게 되겠지만 이건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같이 저녁 식사 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가서 세부적인 점들을 말씀드리죠. 뭐 딱히 세부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지만 훔쳐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살해되어야 할 이유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긴 해요. 대단한 단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 양반은 가끔씩 라루아르 호텔에 묵을 때마다 가명을 사용했어요. 오를레앙에 거주하는 연금 생활자인 클레망시라는
자, 가서 아페리티프를 한잔 합시다. 메그레가 제안했다. 그는 아까 언뜻 보았던 노천 카페의 그 유혹적인 분위기를 떠올렸던 것이다. 그곳이라면 이 무더위 속에서 이상적인 쉼터가 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잠시 후 응결된 습기로 뽀얘진 맥주잔을 앞에 놓고 앉으니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 맥 빠지게 하는 수사는 또 없을 겁니다. 그의 동료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가더라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정말이지 뭐 실마리가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해됐다는 사실 말고는 이곳에서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요. 메그레 반장은 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메그레 반장은 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는 눈치채지 못하고 몇 분 동안을 계속 그런 어조로 떠들어댔다. 거리에서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도 그 모습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메그레가 에밀 갈레에게서 본 것은 다만 사진 한 장, 반쪽만 남은 얼굴, 그리고 창백한 몸뚱이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진은 그의 머릿속에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메그레는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을 되살려보려고까지 하고 있었다. 생파르조 자택의 식당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있는, 혹은 역에서 기차를 타러 집을 나서는 에밀 갈레의 모습을 떠올려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언뜻 그의 얼굴 윗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보였다. 그의 눈 아래에서 낯빛 다크서클을 보았던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맞아, 그건 분명히 간질환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내뱉었다. 어쨌든 그가 죽은 건 간질환 때문은 아니죠. 르베르의 형사는 발끈하며 쏘아붙였다. 간질환이 있다고 해서 얼굴 반쪽이 날아가거나 심장이 꿰뚫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 한복판에서는 회전 목마가 철거되고 있었고 경품 사격장 등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